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이에요.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몇 년 전 제 가슴에도 무덤이 하나가 생겼답니다. 내 목숨과 바꿀 수 있을 만큼 소중한 아들을 묻은 무덤이죠. 아들을 앞서 보내고 한동안 저는 살아야 할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남편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옆에 있는 남편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제 삶 전체가 무너져 내렸거든요. 훌훌 털고 다시 일어설 힘이 조금도 남지 않아서 살아도 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게도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저와 남편에겐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날의 일을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뒤돌아보면 제 인생은 남들에 비해 평탄했던 것 같아요. 대학 교수였던 아버지와 돈 있는 집안의 딸이었던 어머니 밑에서 고생이란 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음대 교수였던 아버지는 6살 무렵부터 저를 피아노 앞에 앉히셨어요. 마치 아이 손에 장난감을 쥐어주듯 아버지는 고사리 같은 제 손을 피아노 건반 위에 올려주셨죠. 당시에 제가 얼마나 제대로 쳤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다만 아버지랑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당시 음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따로 음악 교육을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였기에 아버지가 순수 제게 피아노를 가르치셨다는 것만으로도 어머니를 비롯해 주변 분들은 많이들 놀라셨어요. 제게는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언니와 오빠가 있는데 그 형제들에겐 하지 않으시던 걸 제게만 가르치셨으니까요. 그래서 다들 아버지가 계셔서 제게 음악적 소질을 본 게 아니냐는 말들을 했어요. 아무래도 저를 음악 쪽으로 키우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죠. 저 역시도 처음 피아노를 시작할 때는 몰랐지만 조금씩 머리가 커가면서 아버지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 음악적 소질이고 뭐건 간에 제게 가장 의미가 됐던 건 아버지가 나한테 기대를 하신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연습을 게을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남들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밤낮 없이 연습하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제 또래 아이들이 나가는 콩쿠르에서 받은 트로피가 늘어갈수록 그래도 내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는 만족감도 느끼게 되었죠. 외할아버지께서는 이런 손녀딸을 위해 해외 유학까지 보내주려고 하셨어요. 경자야, 이 하레비는 말이다. 이문이 나지 않는 데는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다. 뼛속까지 장사꾼이거든. 그런데 말이다. 이번만큼은 하레비가 우리 막내 손녀를 위해서 이문과 상관없이 투자를 해볼 생각이다. 그건 네 능력을 믿어서가 아니야. 네 아버지 안목을 믿는 거지. 서운해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대신 널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으마. 유학을 가고 싶다면 그게 어디든 보내줄 거고 네가 원하는 피아노가 더 있다면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 찾아서 사주마. 구두쇠로 알려진 외할아버지께서 전적으로 저를 후원해 주시겠다고 하자 외가 식구들은 다들 엄청 놀라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누구보다 기뻐하셨죠.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자랑을 하실 정도로요. 여보, 우리 아버지께서 경자를 밀어주실 모양이에요. 원하는 건 뭐든 해주시겠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말인데 경자 플란서로 유학 보내는 거 어때요? 신문에 보니까 예술가들은 다들 플란서 파리에 모인다던데 우리 경자도 일찍부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면 좋잖아요. 막내딸의 미래를 상상하며 한껏 고무된 어머니는 아버지가 당연히 허락해 줄 걸로 믿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의외의 대답을 하신 거예요. 경자를 뭐하러 유학을 보내? 괜히 얘한테 헛바람 넣지 마. 아니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헛바람이라뇨. 애초에 당신이 바랐던 게 이런 거 아니었어요? 피아노에 소질이 있는 애니까 돈 있는 외조부 도움받아 해외 유학이라도 떠나길 바랐던 거 아니었냐고요. 이제 와서 발뺌할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언제 경자한테 피아노에 소질이 있다고 그랬어? 나는 그저 우리 경자가 나이 차이 많이 지는 형제들 밑에서 자라는 게
외롭지 않을까 해서 피아노를 가르친 것뿐이야. 안타깝게도 우리 집 애들 중에 음악적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애는 단 한 명도 없어. 아버지의 그 말은 많은 변화를 몰고 왔어요. 가장 먼저 시작된 변화는 어머니였어요. 그동안 어머니는 저를 예술고등학교에 보내려고 값비싼 피아노 레슨을 시키셨는데 하루아침에 딱 끊으셨거든요. 대신 제 공부를 도와줄 과외 선생을 들이셨어요. 이제는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라는 무언의 압력이었죠. 당시만 해도 이름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시험을 봐야 했는데 제 당시 성적으로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만큼이나 아버지 말씀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사춘기 중학생이던 제게는 엄청난 파장이 끼쳤거든요. 사실 그동안 저는 내가 피아노에 소질이 없다는 걸 내심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열심히 피아노를 쳤던 건 뛰어난 음악가인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줬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피아노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진 거였죠. 하루도 거르지 않던 피아노 연습은 단번에 끝나버렸고 이후로는 피아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신기한 건 아쉬움도 없고 불만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흔히들 열심히 해오던 걸 그만두게 됐을 때 엄청난 상실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들 하는데 그것도 사람 나름이고 상황 나름인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피아노를 그만두면서 일말의 미련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피아노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을 때 가슴이 설렐 정도로 신이 나더라고요. 그동안은 피아노 연습을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공부를 겉핥기로만 했었는데 이제는 온전히 신경을 쏟을 수 있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공부에 매진했고 그 결과 명문고등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저를 비롯해 부모님도 그때 아셨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에 소질이 있다는 사실을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성적은 전교 1, 2등을 다툴 정도로 수직 상승을 했어요. 언니랑 오빠가 성적 때문에 외가 지원을 받아 가정교사며 과외선생을 옆에 끼고 살다시피 해서 턱걸이로 대학에 들어갔던 것과 달리 저는 고등학교 진학 이후 따로 사교육을 받지 않고 이런 성적을 냈기 때문에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상황이 이쯤 되자 외할아버지께서는 이러다가 우리 집안에서 서울대 출신이 나오는 게 아니냐시며 엄청 기뻐하셨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따로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서울대생을 상주 과외선생으로 붙여주셨어요. 바로 이 사람이 미래의 제 남편이랍니다. 남편은 지방에서 올라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했는데 출신 대학도 그렇고 학업 성적이 우수해서 소위 말하는 있는지 차식 과외선생으로 유명했던가 봐요. 공부 잘하는 외손녀한테 좋은 과외선생을 붙여주고 싶었던 외할아버지는 외숙모를 시켜 거액의 뒷돈을 주고 제 남편을 빼다가 저희 집에 보내주신 거예요. 나중에 남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단순히 돈 때문에 거해를 옮긴 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상주했던 집 애가 엄청 꼴통이었거든. 부모 기대는 하늘에 닿아 있는데 애는 아직 걸음마도 못하는 수준이랄까? 이런 녀석은 3년이 아니라 30년을 가르쳐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못 보낼 것 같았어. 돈 때문에 그 집에 붙어있긴 하지만 괜히 나중에 욕 엄청 얻어먹겠다 싶었지. 그러던 차에 당신 집에서 연락이 온 거야. 당신 외숙모 얘기를 들어보니 당신이 공부를 곧잘 한다더라고. 이 정도 애라면 서울대 보내는 것도 어렵지 않겠다 생각했지 뭐. 남편 예상대로 저는 서울대 수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친가와 양가 통틀어 서울대 출신은 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아주 난리였죠. 특히 외할아버지께서는 의상실 하나를 다 털어주실 기세로 고가의 옷들을 엄청나게 많이 맞춰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졸업할 때까지 학비는 물론 용돈까지 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문이 남지 않는 장사는 안 한다는 외할아버지께서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명동에서 사채업을 오래 하셨는데 슬슬 돈 장사를 끊고 부동산 쪽으로 업종 변경을 꾀하고 계셨어요. 돈 장사와 달리 부동산 쪽은 관련 법도 잘 알아야 하고
인맥을 통한 정보도 많아야 하는데 문제는 외할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두 아들이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한다는 거였죠.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희 외삼촌들은 주먹 쓰는 일에 능할지 몰라도 머리 쓰는 일엔 영 꽝이었거든요. 그러니 외할아버지께서 제게 기대를 거셨던 거죠. 서울대 출신 인맥을 쌓기에도 좋고 수학과니까 계산력도 있을 거라고 믿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땅을 보러 다니실 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물건 보는 안목을 길러주시려고요. 세금 문제나 장부 정리 같은 일들도 저를 불러 시키곤 하셨는데 물론 공짜는 아니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동계사는 확실한 분이셨거든요. 외할아버지의 이런 편애 때문에 저는 외가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어요. 외삼촌들은 물론 외숙모와 사촌들까지 저를 경계했거든요. 그도 그럴 게 외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졸업 후에 외할아버지 사업을 돕길 바라셨어요. 그동안 할아버지 밑에서 꾸준히 일을 마다 않고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조카한테 홀라당 뺏길 상황이니 어떻게 저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겠어요. 저도 그 마음은 충분히 알고도 남죠.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오해라는 걸 다들 몰랐던 게 문제였어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제게 사업을 물려주시려는 게 아니라 외삼촌들을 돕길 바라셨던 것 뿐이거든요. 나중에서야 외할아버지를 통해 그런 사실을 전해 듣고는 그제야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외할아버지께서는 제게 선자리를 잡았으니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딱히 결혼 생각은 없었지만 외할아버지 말씀이라서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글쎄 그 자리에 남편이 앉아있지 뭐예요. 제 과외 선생으로 들일 때부터 이미 제 짝으로 염두에 두셨던 거예요. 제 성적이면 굳이 뒷돈까지 줘가며 빼온 과외 선생을 붙일 필요가 없었는데도 학비며 생활비까지 지원해가면서 남편을 제 옆에 붙여두신 건 훗날을 생각해 그러신 거였죠. 그러니까 남편은 저희 외할아버지한테 과외 선생으로 뽑힌 게 아니라 애초에 외손주 사위로 뽑혔던 거예요. 남편과는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대학 졸업 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은 1년 중 3분의 2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야 했어요. 출장 갔다가 돌아오면 며칠 안 돼서 또다시 출장을 떠났거든요. 아이라도 있었다면 외롭지는 않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부부 사이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보고 임신이 잘 된다는 한약도 먹어봤지만 좀처럼 아이는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이나 제 몸에 이상이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차라리 임신이 어려운 몸이라고 했다면 입양을 고려했을 거예요. 아이가 없어서 그런가 남편은 점점 더 밖으로만 돌았어요. 밖에서 놀고 다닌 거라면 뭐라고 한마디 했을 텐데 일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라 그럴 수도 없었어요. 살면서 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남편이 챙겨준 일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남편은 저보다는 늘 일이 먼저인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는 이보다 좋은 남편감도 없었죠. 학벌 좋고 직장 좋고 돈도 잘 벌어오는 데다가 시집살이 시킬 시부모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외롭다고 떠들어댄들 제 말에 귀를 기울여줄 사람은 없었어요. 그럴수록 저는 점점 더 외로움에서 비롯된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되었고요.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어요. 돈이야 많았죠. 외할아버지 밑에서 일하며 번 돈도 꽤 되고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남겨주신 유산도 상당했거든요. 하지만 이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제 인생은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점점 더 시들어가는 기분만 들 뿐이었죠. 그러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며칠 동안 속이 더부룩하고 밥 냄새만 맡아도 속이 올라오길래 소화제를 먹을까 하다가 혹시 몰라서 병원에 갔는데 담당 의사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보라고 하지 뭐예요. 속으로는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단은 의사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네? 임신이요? 네, 아직 초기 단계라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노산이라서 더더욱 몸조리를 잘 하셔야 돼요.
당시 35이었던 저로서는 임신했다는 말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40을 넘어서도 임신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당시만 해도 30대 중반이면 노산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리 흔치 않은 케이스였으니까요. 몇 번이나 의사를 통해 임신 확인을 받은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요 근래 안 좋은 생각을 했던 게 뱃속의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거든요. 자칫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면 이 아이가 세상 빛도 못 보고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뒤늦게 공포가 확 밀려왔어요. 일단은 마음을 추스르고 남편한테 연락을 했어요. 바로 연락이 닿지 않아서 남편 부하 직원한테 집에 큰일이 생겼으니 바로 연락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이렇게 말해두지 않으면 남편이 연락을 안 할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몇 분 뒤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큰일이 났다니? 당신 괜찮아? 이상하게 걱정 가득한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도 내 걱정을 하는 걸 보니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 진정해. 집에 일이 있는 건 사실인데 좋은 일이야. 당신 놀라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당신한테 직접 말하고 싶어서 그랬어. 여보, 나 임신했어. 임신했다는 말을 했는데도 수화기 너머에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해외라서 전화 연결 상태가 안 좋아 내 말을 못 들은 건가 생각하던 그때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니 저도 울컥해서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나만 아이 때문에 고민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남편도 아이를 무척이나 기다려왔던가 봐요. 그런데도 제가 걱정할까봐 아이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 마음을 깨닫고 나니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몇 분을 소리 죽여 흐느끼던 남편은 대뜸 먹고 싶은 건 없냐고 묻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딱히 먹고 싶은 건 없었는데 남편이 물으니까 갑자기 딸기 생각이 나지 뭐예요. 그래서 딸기가 먹고 싶다고 했죠. 남편은 알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도 안 된 시간에 현관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시간에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혹시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잠옷바람이 벌떡 일어나 무기가 될 만한 걸 찾아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글쎄 남편이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를 안고는 들어오지 뭐예요. 여보, 이 시간에 당신이 어떻게 왔어? 그리고 손에 든 그건 뭐야? 뭐긴 당신이 먹고 싶다던 딸기지. 문연 가게가 없어서 도매시장에서 사오는 길이야. 내가 금방 씻어줄 테니까 당신은 소파에 앉아있어. 임신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부랴부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남편은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과일 도매시장으로 달려갔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문연 과일 가게가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과일 도매시장으로 달려갔지. 덕분에 싱싱하고 알이 굵은 딸기를 살 수 있었어. 여보, 또 먹고 싶은 거 있어? 말만 해. 내가 거기가 어디든 당장 달려갔다 올 테니까. 지금까지 봐왔던 남편 모습 중에 그날 남편의 표정이 가장 밝아 보였어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일도 팽개치고 달려왔던 남편은 그날 밤 비행기로 다시 떠나야 했지만 가기 전까지 제가 먹고 싶다는 왕만두며 족발, 아이스크림까지 한가득 사다가 냉장고에 쟁겨주었어요. 현장일 처리하고 바로 돌아오겠다고 하면서도 제 걱정이 되는지 쉽게 발길을 못 대더라고요. 그러고도 안심이 안 됐는지 남편은 제 친정에 전화해 친정어머니를 저희 집에 보냈어요. 늦둥이 딸이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임신했다고 하자 친정 부모님도 기쁘셨던지 한 걸음에 달려오셨더라고요. 얼마 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부서까지 바꿔가며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그동안 못해준 거 이번에 다 해주겠다며 밥도 직접 해서 제 입에 떠넣어주고 발도 씻겨주고 잘 때도 제가 잠든 걸 확인하고서야 잠들곤 하더군요. 하루아침에 360도 변해버린 남편을 보며 때로는 적응이 안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참에 마음껏 누리자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10개월 가까이 임산부로서 온갖 호사를 누려온 저는 3시간 진통 끝에 출산을 했어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마흔을 바라보는 남편은 여느 아빠들 못지않게 자식을 위해 노력했어요. 지금처럼 휴대폰에 카메라가 달려있던 시절이 아니라서 남편은 필름 카메라와 8mm 캠코더로 우리 아들의 순간순간을 담기 바빴어요. 이래도 진심이었던 남편은 육아에도 진심으로 달려들더라고요. 잠결에 아이 울음소리가 살짝만 들려도 제가 깰까봐 아이를 안고 거실로 나가 한참이나 아기를 어르곤 했어요. 공부가 생활이었던 습관 탓인지 육아 서적도 산처럼 쌓아두고 볼 정도로 남편의 자식 사랑은 유난하더라고요. 20년 가까이 회사 일이 최우선이던 남자가 하루아침에 변해버리자 회사 내에서는 말들이 많았나 봐요. 스스로 한직을 자처하며 저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가던 남편은 결국 시련을 맛보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출세가도를 달렸던 이력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자 명단에 올랐더라고요. 아직 아이가 자라려면 한참 남았는데 이제 겨우 신을 넘긴 시점에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회사에 모든 걸 바쳐왔는데 이렇게 쉽게 버림을 받는다는 게 감당이 안 됐을 거예요. 늘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던 남편이 풀이 죽은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명예퇴직 얘기는 모른 척하고 선수를 쳐버렸어요. 여보, 이참에 회사 그만두는 게 어때? 그동안 당신 능력 충분히 발휘하며 살았잖아. 언제까지 회사 좋은 일만 시켜줄 거야.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해. 돈은 걱정하지 말고. 당신도 알잖아. 우리 외할아버지가 날 좀 예뻐하셨어?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도 있고 그것 외에도 땅이며 현금도 차고 넘치게 있어. 그거 다 당신 줄 테니까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제 말에 남편은 헛웃음을 지었어요. 그러면서도 기분은 꽤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럼 그럴까? 이번 기회에 돈 많은 마누라 덕 좀 보고 살아봐? 야, 남들은 자기 남편이 회사 잘릴까봐 더럽고 치사해도 끝까지 버티라고 한다는데 역시 우리 마누라는 달라. 내가 결혼 참 잘했어. 그걸 이제 알았어? 일단 회사부터 그만두고 쉬면서 뭘 할지 생각해봐요.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으면 그냥 건물 세 받고 살아도 좋고 먹고 살 돈이야 충분한데 뭐가 걱정이야.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살라고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제가 남편을 모르나요? 아내 돈에 기대서 건물 세만 받고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아는걸요.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한 3개월 정도 집에서 지냈어요. 그러는 동안에 하루에 몇 시간씩 서재에 들어가 사업 구상을 하더니 얼마 뒤 작은 회사를 차렸어요. 퇴직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말이죠. 제가 사업 자금을 지원해 줄 테니 규모를 키우라고 해도 남편은 극구 사양했어요. 자식 앞에서 가장으로서 떳떳하려면 그러면 안 된다나요? 그리고 몇 년 뒤 20여 년 가까이 대기업 직원으로 전 세계를 돌며 일을 했던 남편이 차린 회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조금씩 규모도 키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우리 아들이 20살이 되어 대학에 진학했을 때 어엿한 중소기업 대표가 되어 있었죠. 남편을 보니 될 놈은 어떻게 해도 된다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어렵게 얻은 아들은 자라면서 병치레 한 번 없이 잘 자라주었고 제 아빠나 저만큼은 아니었지만 공부도 나름 잘했어요. 누굴 닮아서 그런지 운동을 좋아해서 유치원 때부터 수영, 태권도, 축구, 검도까지 안 가르쳐 본 게 없을 정도였죠. 저나 남편이 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해서 시켜준 거였어요. 그렇다고 운동을 전공할 만큼의 실력은 아니고 취미로 즐기는 수준이었죠. 문제는 하나를 끝까지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신나서 하다가도 약간의 고비가 생기면 바로 손을 놔버리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늦게 가진 아이라서 오냐오냐해서 그런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도 며칠에 한 번씩 하고 싶다는 전공이 바뀌는 거예요. 하루는 기자가 되겠다고 하더니 다음 날은 스포츠 마케팅을 하겠다고 하고, 그러다 며칠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학 선생이 되고 싶다고 하니 참. 내 자식이지만 이게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사람 구실은 제대로 할지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아들을 잡아놓고 한마디 했어요. 이 녀석아, 사내 자식이 돼서는 뭐 하나 끈질기게 하는 것도 없고 툭 하면 생각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 어쩌겠다는 거냐? 이래서야 어떤 여자가 널 믿고 시집을 오겠냐? 네가 네 가정을 제대로 꾸릴 수 있겠어? 뭐든 한번 마음 먹었으면 끝장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덤벼. 크든 작든 성과를 잃어보라고.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아빠한테 한 소리 들었던 아들은 꽤나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후로는 성급하게 뭔가를 하겠다고 하거나 쉽게 포기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이듬해 아들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정시로 3군데 썼던 곳 모두 합격을 해서 그 중에 제가 가장 원하던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사실 남편과 저는 학교 이름을 봤을 때 A 대학에 들어가길 바랐는데 아들은 B 대학을 선택하더라고요. A대는 담임이 골라준 대학이라 과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원하는 과가 있는 대학은 B대라면서요. 그래도 졸업 후 취업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더 이름이 있는 A대가 낫지 않을까 해서 아들을 설득해 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리더라고요. 저 녀석이 인생에서 중요한 첫 선택이야.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더라도 스스로 하게 하자고. 부모가 자식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 남편 말이 맞다는 건 알기 때문에 따르긴 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이 선택한 전공은 디지털 아트였어요. 남편과 제게는 생소한 과였지만 아들 말로는 앞으로 전망이 있는 과라고 하더군요. 아들의 선택을 믿고 따라주기로 한 이상 딴지를 걸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내 자식이 온전히 한 명의 사회인으로 제 몫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아들은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같은 과 동기들과 의기투합해서 회사를 차렸거든요. 아직 대단히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지들끼리 뭉쳐다니면서 용돈벌이 정도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일거리가 많이 늘었는지 집에도 자주 못 들어올 정도였어요. 엄마로서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제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아들이 기특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년을 주말도 없이 뛰어다닌 덕에 아들네 회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지방 정부에서 하는 행사 일을 맡아서 하기도 하고 대학 축제나 영화, CF 쪽 일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저랑 남편은 영화 시사회 티켓을 선물 받기도 했어요. 그렇게 일에 빠져 사는 줄 알았던 녀석이 하루는 뜬금없이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2년을 쫓아다닌 끝에 사귀게 된 여자야. 그러니까 엄마, 우리 예지 시집살이 시키면 안 돼. 딸처럼 아껴주겠다고 해놓고 딸처럼 부려먹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남의 집 귀한 딸이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대해줘. 알았지? 아들 녀석의 말에 어찌나 기가 차던지. 아니, 누가 며느리 구박을 하겠대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벌써부터 지 아내 될 여자 편을 들다니 괘씸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는 사실 마음에 썩 들진 않았어요. 뭐랄까 지 할 말 다 하고 사는 애 같았거든요. 빈말이라도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할 줄도 모르고 먹기 싫은 건 대놓고 안 먹겠다고 똑 부러지게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앞에선 고분고분한 척하고 뒤에서 딴소리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좋아했지만 그래도 저는 며느리의 성격이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그런 성격이 못 돼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게다가 상견례 때 사돈을 만나보니 더 마음이 심란해지지 뭡니까?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사돈지간이 될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어떻게 옷차림을 그렇게 하고 나온답니까? 집 앞 슈퍼에 라면 사러 가는 사람처럼 다 구겨진 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내도 없이 힘들게 키운 자식이라고 생색은 어찌나 내든지 누구는 뭐 자식을 손쉽게 키웠답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었지만 뭐가 그리 좋다고 시종일관 실실거리며 제 신부감을 보고 있는 아들 녀석을 보니 열불은 나도 반대는 할 수 없었어요. 딱히 대단한 예단을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아들이 먼저 선을 긋더라고요. 자기 처가에 돈이 없으니 애초에 예단은 바라지도 말라고요. 그리고 신혼집은 자기가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구해 살 거고 집안 살림도 자기가 알아서 채우겠다고요. 아니, 그럼 네 처는 뭘 해온다니? 그냥 몸만 가지고 들어온대? 내가 그러라고 했는데? 엄마, 난 내 가정을 온전히 내 손으로 꾸릴 거야. 예전에 아빠가 나한테 그랬거든. 가장은 아내도 자식도 온전히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엄마한테는 아빠가 있으니까 이제 나는 우리 예지한테 그런 사람이 될래. 엄마, 이해해 줄 거지? 그 아빠의 그 아들이라고 이런 건 어쩌면 지 아빠를 그대로 닮은 건지 반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을 임신한 이후 남편은 정말 제게 헌신적으로 대해주었거든요. 공주 대접이 무색하도록 받고만 살아온 내가 이제 와서 아들한테는 네 처한테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속은 쓰리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마음을 비우고 보니 며느리도 그렇게 막대먹은 애는 아니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뒤에서 딴소리하는 것보다 앞에서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훨씬 편하기도 했고요. 적어도 앞과 뒤가 다른 애는 아니라는 얘기니까요. 그렇게 조금씩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불편한 점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우리가 가족이 된 지 3년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건 아쉬운 게 없는데 손주 소식이 아직 없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저희 부부가 애가 안 들어서 마음고생을 했던 게 생각나서 애들한테 눈치를 주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속병이 나겠더라고요. 아들네 부부랑 외식을 나갔다가 식당 안에서 뛰어다니는 어린아이한테 시선이 갔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 화들짝 놀랐지 뭐예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저 혼자 며느리한테 눈치 준 것처럼 보이면 어쩌나 걱정을 했지 뭐예요. 이런 걱정은 아파트 단지를 지날 때도 그렇고 며느리랑 차를 타고 가다가 초등학교 앞을 지나면서도 그렇고 수시로 하게 되더라고요. 손주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남모를 이런 걱정을 하고 살아야 되나 한숨이 다 났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이런데 당사자인 며느리는 오죽하랴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며느리한테 마음을 쓰게 되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루는 아들 녀석의 전화에서는 중대 발표가 있으니 저희 부부 보고 꼼짝 말고 집에 있으라고 그러지 뭐예요. 순간 머릿속에선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지만 아들 녀석 목소리가 밝은 거 보면 그건 아니다 싶었어요. 20분이면 도착할 거라는 아들 녀석이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저도 남편도 내심 전전긍긍이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온다고 한 지가 언젠데 1시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지 뭐예요. 그렇게 3시간 가까이 남편과 저는 꼼짝 않고 집에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 아들내미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으로 바로 와달라고요. 얼마나 다쳤냐고 물어도 대답은 않고 빨리 오라는 말만 반복하길래 남편과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듣게 된 건 아들의 사망 소식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던 순간부터 의식은 없었다며 뭐라고 길게 얘기를 하는데 그딴 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세상을 다 준데도 안 바꿀 귀한 내 자식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외에 다른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막막하고 가슴을 돌덩이로 내리친 것처럼 아려왔어요.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오열하는 바람에 정작 남편은 소리내 울지도 못했어요. 저까지 잘못될까봐 옆에서 전전긍긍이었죠. 그때까지는 정신이 없어서 아들 녀석과 함께 타고 있던 며느리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며느리가 보이지 않아 그때서야 남편한테 며느리는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병실에 입원해 있다고 했어요.
다행히 며느리는 찰과상만 조금 입었을 뿐 따로 다친 곳은 없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는데 며느리는 고작 찰과상이 다라고? 심보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내 아들의 죽음이 너무도 크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렇게 멀쩡하면 지 남편 장례식에는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 남편이 죽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냐고요? 서운한 마음에 소리를 쳤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며느리가 충격이 커서 그런지 기억을 잃은 것 같아. 의사 말로는 일시적인 기억 상실일 거라는데 언제 기억이 돌아올지는 기약할 수가 없대. 그러니 장례식은 우리 둘이 치릅시다. 그렇게 남편과 둘이서 아들 장례식을 치르고 이틀간은 도저히 기운이 안 나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같이 병원에 좀 가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싫어요. 내 아들은 죽었는데 살아남은 며느리를 보러 가자고요? 내가 왜요? 경찰이 하는 말 못 들었어요? 발견 당시 우리 애가 며느리를 감싸고 있었다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지 아내 살리자고 내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내 아들이 목숨까지 바쳐서 살려냈더니 기억 잃었다는 핑계로 내 아들 마지막 가는 길 배웅도 않고 속 편하게 잠만 잘 자고 있잖아요. 그런 애를 내가 왜 찾아가야 돼요? 안 가요. 안 간다고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다가와 제 등을 쓸어주며 그러더군요. 며느리가 기억에 들어오면 그땐 우리보다 더 힘들 거야. 당신 곁에는 나도 있고 내 곁에는 당신이 있지만 며느리한테는 아무도 없잖나. 작년에 친정아버지 세상 떠나고 아무도 없는 앤데 우리라도 돌봐야지. 우리 친석이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야속해 하겠어. 며느리 위한다 생각 말고 내 아들 마음 편하게 해주자 생각하고 가보자고. 남편은 치사하게 우리의 얘기까지 꺼내며 제 등을 떠밀었어요. 그렇게 찾아간 병실에는 며느리 혼자 덩그러니 누워있더라고요. 다른 병상엔 가족으로 보이는 보호자들이 와 있는데 며느리 병상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걸 보니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지만 저희 부부를 보고는 멍하게 바라보는 며느리를 보자 한숨이 났어요. 이제 하다하다 기억을 잃은 며느리 병수발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마음 같아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눈앞에 보이는데 두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남편과 함께 1층 편의점에 가서 필요한 물품을 사왔어요. 냉장고에 마실 거랑 과일도 채워두었고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 주치의가 왔더라고요. 우리 보고 부모님이냐고 묻길래 시부모라고 했더니 의사가 며느리 눈치를 살짝 보더니 밖에서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따라 나갔는데 글쎄 아드님이 아내분과 뱃속의 아기를 살리려고 끝까지 아내분을 안고 있었나 봅니다. 그 말에 전식이 번쩍 든 저는 의사한테 되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뱃속의 아기라니요? 모르셨어요? 며느님 임신 5주차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도 저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내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라고 속으로 그렇게 욕을 했는데 내 아들이 지킨 건 어쩌면 자기 자식인지 모른다는 생각에 괜히 며느리한테 미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을 따라 병원에 올 때까지만 해도 세상 만사가 다 귀찮고 그냥 아들 따라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간사하게도 임신을 했다는 의사의 말에 없던 기운이 솟아나지 뭐예요. 그 길로 며느리가 누워있는 병실을 달려가 며느리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 뒤 며느리는 퇴원을 했고 아들 녀석과 함께 살던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어서 남편과 제가 수시로 찾아가 말벗을 해주었어요. 홀몸이 아닌 며느리 밥을 챙기는 것도 제 몫이었죠. 그렇게 반년 가까이 지나는 사이 며느리는 기억을 되찾았어요. 한 번에 다 떠올린 건 아니고 떠듬떠듬 조금씩 찾아나갔어요. 제 남편의 죽음을 떠올린 그날은 미친 듯이 울부짖어서 며느리가 잠들 때까지 제가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저희 부부랑 같이 살게 해달라고요.
혼자서는 이 집에서 버틸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남편도 며느리랑 뱃속의 아기가 걱정되던 터라 두 말 않고 그러자고 했어요. 손자 녀석이 태어나던 날도 며느리는 저희 부부랑 집에서 함께 아침을 먹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출산을 한 직후에도 며느리 곁을 지킨 건 저희 부부였고요. 3년이 지난 지금은 더 이상 시부모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딸처럼 지내게 되었답니다. 평탄하기만 했던 제 인생에 불어닥친 시련이 처음엔 감당하기 힘들어서 모든 걸 놓아버릴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시련을 이겨낼 만큼의 기적 같은 희망도 선사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제게 있어 기적은 손자 녀석의 탄생이었어요. 이제는 모녀지간처럼 지내는 며느리도 제 인생의 기적 중 하나라고 해야겠네요. 자기 아내를 귀한 남의 집 딸처럼 귀히 여겨달라던 아들 녀석의 부탁을 오늘도 생각하며 사연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안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